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문재인의 포용국가, 고난의 행군으로 가는 길. 제가 정치적으로 좌파, 우파를 가르는 기준은 자기 책임 원칙이 상부상조 원칙에 우선한다고 보는 게 우파이고, 상부상조 원칙이 자기 책임에 우선한다면 좌파입니다. 한국인들이 기본 기저 정신이 좌파적인 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상부상조하면 듣기 좋지만 이 동의어는 거부감이 들 겁니다. 연대 책임입니다. 사실 상부상조라는 표현보다는 연대 책임이라는 언어가 더 정확한 언어죠. 상부상조는 사실 자발적 의미가 강해 자칫하면 혼동의 여지가 많습니다. 즉 자기 책임 원칙이 우선하면 우파고 연대 책임 원칙이 우선하면 좌파입니다. 그리고 연대 책임이 극대화되는 점에 공산주의 국가관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포용국가론이 뭔지 봅시다. 언론에 나온 것을 발췌했습니다. 이게 아마 한겨레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청사진을 세부적으로 내놨다.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 생애 주기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뼈대다. 국가가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이 정도면 연대 책임 국가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전된 수준이죠. 상당히 좀 극단에 가까운 수준에 접근합니다. 이 정도면 목재 자원만 해도 3,500만 명 국민들이 일 안 하고 먹고 살게 만들 수 있다는 캐나다의 복지 수준보다 훨씬 진전된 것이고, 심지어 산유국인 노르웨이 수준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도 산유국이긴 합니다만 원유 생산으로 돈을 버는 거는 노르웨이가 더 많죠. 그런데 문제가 두 개 있습니다. 한국 1인당 GDP가 세계 47위입니다. 그리고 복지 수준을 34위인 캐나다는 물론이고 11위인 노르웨이를 넘어 2위인 카타르 수준으로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 정신적으로 디폴트가, 그러니까 기본이란 뜻이, 기본이 좌파니까 이런 소리에 해도 인기가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마지막 승부를 던진 듯합니다. 한국인 디폴트가 좌파인 건 아름다운 상부상조에 대한 환상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두드러지게 강해서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한국 경제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연대 책임 원칙을 밝힌 셈입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를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여부를 떠나서 이 정도면 공산주의나 효과가 그겁니다. 국가 단위에서 연대 책임주의가 어느 선을 넘어가는 순간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천편일률적입니다. 국가의 경제 규모와 일단 맞지 않는 정책들이 산업의 경쟁력을 마구 떨어뜨립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모든 산업에서 웬만한 인건비로는 인력을 돌릴 수 없습니다. 당연히 소득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의 대폭 상승이 동반되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산업 저하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율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다 25%입니다. 핀란드는 모르겠는데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은 둘 다 25%. 캐나다는 보통 주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한 13% 정도를 냅니다. 당연히 소득세율과 부가가치세율, 그러니까 부가가치세율이 사실 제일 만만합니다. 자, 이게 상승이 동반되게 되어 있고요. 이는 현재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부분이 이제 차지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의 불황 부분을 갖다 이제 스태그네이션이죠.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이 로 해서 만들어진 언어가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삐 풀린 아주 미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1차 세계대전 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일어났던 인플레이션, 그리고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거, 그리고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서 일어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있죠. 하여튼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요. 그러면 상황 악화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일 그대로 일어나요. 이 정도는 사실 기초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보고도 문재인이 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미적지근해요. 좀 황당해서요.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입니다. 세계적으로 원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예요. 비록 원유 자체가 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정제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지만 원유 매장량 자체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는 자기가 태어나기 500년 전의 국가를 이상화하여 유교가 생겨났고, 마르크스는 자기가 태어나기 10,000년 전의 사회를 이상화하여 공산주의가 생겨났다. 두 개의 사상이 사회에 적용될 때 문제없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겁니다. 결국 두 사상은 사회 구성원의 삶에서 생산성을 증대시킬 개인적 동기를 박탈하고 결국은 과도기에 있어 대량적 아사가 발생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만듭니다.
중국도 그랬고요. 한국, 조선, 아니 뭐 유교를 갖다 국시로 했던 국가들은 아사를 피하고 간 국가가 없어요. 자, 어느 정도 안에서 생산성이 그만큼을 갖다 인구를 못 따라가요. 그만한 어느 정도의 혁신이 일어나야지 그걸 갖다 이제 따라잡고 아사를 갖다 중단시킬 수 있는데 그걸 못 하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과도기에 들어가면 대량적 아사가 발생. 심지어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던 소련마저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농지는 세계 최고로 비옥한 농지 중에 하나예요. 한국은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대규모의 인구 조정이 불가피할 겁니다. 좋게 말해 인구 조정이고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아사입니다. 굶어 죽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은 토지 면적당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강의 수질 오염 면적당 에너지 자원 소비량을 극대화시키고 있고 에너지 자원은 97% 외국에서 수입합니다. 강의 수질 오염 비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녹차 라떼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료 생각해보세요. 여기 에너지 자원 97%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하죠. 비료의 원료는 전량 수입합니다. 농업에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의 경우는 100%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연탄 떼가지고 경운기 돌릴 수 없잖아요. 즉 한국의 농업은 한국의 외화고가 바닥나는 순간 조선시대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농부들이 조선시대식 농업에 익숙하지 않아요. 뭐 지금부터 다시 뭐 거름을 갖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두엄 거름 만들고 그리고 쟁기나 그런 걸 써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에다가 쟁기 매가지고 농사 지어야 돼요. 당연히 뭐 모내기는 지금 여태까지 기계로 했는데 뭐 사람이 직접 해야 되고 다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조선시대만큼 생산성이 도저히 안 나옵니다. 뭐 아무리 뭐 지금은 품종이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도로 이제 맛이 없고 생산성이 좋은 쌀을 갖다 한다고 해도 조선시대만큼 생산성이 나오기 힘들어요. 당장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뭐 많이 생산이 될 수가 없죠. 즉 포용국가론의 실현은 북한이 1994년에 체험한 고난의 행군의 모습을 한국에서 재현하는 길로 갈 겁니다.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좌파 사상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뭔지 된장인지 아니라 독인지 아닌지 직접 드셔보고도 자존심 때문에 자기 소신 굽히지 않는 꼴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죽고도 뭐 자존심 안 굽히겠죠. 뭐 자존심 강한 분들이에요. 한국 분들. 자식도 주고 자식 그래도 뭉 안 올 것 같아. 문재인 그대로 만세하겠죠. 에? 그때가 되면 제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이라도 굶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운 좋으면 그전에 문재인 뇌혈관이 터질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황당한 일을 접하고도 사람들이 담담한 거 보니 사람이 본의 아니게 냉소적이 된 점 이해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